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늘어나도 월급이 올라도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부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들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수익을 내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차트를 보면서 오르기를 기대하고 떨어지면 실망합니다.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니까 답답해하고요. 이런 시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부유층은 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화폐 그 자체예요. 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가치를 지켜온 진짜 돈이라는 뜻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명확해집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르크화는 휴지가 됐고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화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가치가 제로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금은 어땠나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금을 투자로 접근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처럼 빠르게 2배, 3배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금을 돈으로 본다면요? 모든 게 이해됩니다.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 구매력 보존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다른 자산들이 거품처럼 부풀다가 터질 때 금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때 군인들은 금화 한 온스로 괜찮은 토가 한 벌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금 한 온스면 여전히 품질 좋은 정장 한 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진짜 화폐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주변 모든 것이 바뀌어도 가치만큼은 지켜내는 특성 말이죠. 부유한 투자자들은 타이밍도 다르게 접근합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축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금이 수십 년 단위의 거대한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분기 실적이나 월별 차트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은 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통화 체계의 대전환을 바라봅니다. 197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미국인들은 기름값 상승과 물가 인상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미 10년 전부터 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1971년에 닉슨이 금본위제를 없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정책 변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달랐죠.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금값 상승의 시작을 본 겁니다. 금값은 온스당 37달러에서 1980년까지 85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어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상승하는 동안 보유한 게 아니었어요. 변화가 오기 전에 미리 알아챘고 그에 맞춰 준비를 마쳤다는 점이죠. 똑같은 패턴이 2000년대에도 반복됐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거품으로 부풀어 오를 때 부유층은 조용히 금 자산을 쌓아갔어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버블이 터진 뒤 엄청난 돈 찍어내기와 부채 급증이 결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금값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루하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모았어요. 금융뉴스가 무시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핫한 테크 주식에 몰릴 때 말이죠. 그들은 사이클의 시작점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끝나갈 때가 아니라요. 부유층이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의 특수성이에요. 금은 다른 자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급이 엄청나게 천천히 늘어나거든요. 매년 전 세계 모든 광산에서 캐내는 금을 합쳐도 전체 공급량의 약 2.1%만 추가됩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까요? 중앙은행들은
몇 년 만에 통화량을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주를 찍어내서 주식을 희석시킬 수 있고요. 금의 공급 제약은 단순한 기술적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이 수천 년간 구매력을 유지한 핵심 이유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평가절하되고 희석되고 무너지는 동안에도 말이죠. 공급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부자들은 쉽게 캘 수 있는 금은 이미 다 캤다는 걸 압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20세기 대형 광산 개발 때 손쉬운 금은 이미 채굴됐어요. 요즘 금 생산은요, 점점 더 낮은 품질의 광석을 점점 더 험한 곳에서 점점 더 높은 비용을 들여 캐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수요가 그대로여도 새로운 금을 시장에 내놓는 비용은 계속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한편 수요는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금 수요는 주로 보석이랑 산업용이었습니다. 투자 수요는 부차적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20년 사이 뭔가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의 순매수자로 돌아섰어요. 두 세대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막대한 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통화 자산으로요.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죠. 이 중앙은행 매수는 현대 시장에서 전례 없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빠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수십 년, 아니 여러 세대에 걸쳐 보유할 전략적 자산을 구축하는 국가들이에요. 중앙은행이 금을 매수하면요, 그들은 사실상 거래 가능한 공급을 영구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 톤씩 사들이고 있어요. 부자들은 이 조합을 이해합니다. 제한된 공급과 구조적 수요 증가가 금융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압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금이 이미 강세장 한복판에 있을 때까지 이걸 보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때쯤이면 쉬운 수익은 끝나고 진짜 기회는 지나간 뒤입니다. 부유층이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물리적 보유의 중요성이에요. 단순히 안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실물 금을 보유한다는 건 조미금이나 ETF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산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실물 금을 손에 쥐면 그 무게와 영속성, 실제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화면 속 숫자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요. 부자들은 진짜 위기 상황에서 금에 대한 종이 청구권은 무용지물이 되지만 실제 금속은 가치를 지킨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연구했어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가 계좌를 동결한 곳에서, 종이 자산이 하룻밤에 증발한 곳에서요. 모든 경우에 실물금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지켰고 나머지는 전부 잃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보유는 위기 대비를 넘어섭니다. 통제권에 관한 문제예요. ETF 주식을 가지면요, 당신이 요청하면 누군가 금을 줄 거라는 약속을 산 겁니다. 선물을 보유하면요,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결제되는 계약을 가진 거고요. 실물 금을 보유하면요, 진짜 자산을 소유하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 없이, 깨질 약속 없이, 당신을 실망시킬 기관 없이요. 부자들은 진정한 재산은 진정한 소유권을 요구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단순한 종이 증서가 아니라요. 이것이 그들이 단순히 금을 사지 않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종류의 금을 올바른 형태로 올바른 방식으로 보관해서 삽니다. 그들은 수집용 동전과 순수 금괴의 차이를 알고, 할당 보관과 비할당 보관의 차이를 알고, 국내 보유와 해외 분산의 차이를 압니다. 이건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런 구분이 시스템 붕괴 시 재산 보존과 재산 파괴의 갈림길을 의미할 수 있어요. 정교한 부자들은 금이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 방식을 바꾼다는 걸 이해합니다. 금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자산들과 연관되지 않아요. 평상시 시장에서 금은 주식, 채권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시기는요, 전통 자산 간 상관관계가 하나로 뭉칠 때 금은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스트레스 구간에서의 역상관성이 금을 포트폴리오 안정장치로서
엄청나게 귀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금의 진짜 힘은 일일 가격 변동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양한 통화 체제를 거치며 구매력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것이 변하는 동안 가치를 지키는 진짜 화폐의 근본적 본성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절대 고려하지 않는 세금 효과도 이해합니다. 금 보유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도록 설계될 수 있어요.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에서요. 그들은 어떤 나라가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지, 어떤 구조가 최고의 보호막을 제공하는지, 어떤 타이밍 전략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지 압니다. 이건 편법이 아닙니다.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합법적 전략이에요. 금 보유는 궁극적으로 선택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화 정책이 점점 더 실험적이 되고 부채 수준이 전례 없는 높이에 도달하고 금융시장이 현실에서 분리된 세상에서 금은 다른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국경을 넘어 휴대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어떤 통화로든 바꿀 수 있는 유동적 자산이죠. 어떤 정부도 어떤 기관도 어떤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는 영구적 가치예요. 이 선택지는 절박한 정부가 자본 통제, 부유세 또는 민간 자산 강제 전환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금융위기 시기에 결정적이 됩니다. 역사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때 금이 종종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필요하기 전에 이 탈출구로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진 후가 아니라요. 그들은 또한 금 보유가 금융 주권이라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라는 걸 이해합니다. 은행 계좌가 클릭 한 번으로 동결될 수 있는 시대, 디지털 결제가 모니터링되고 통제될 수 있는 시대, 금융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는 시대에 실물 금은 진정으로 사적인 재산의 마지막 형태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 보유할 수 있어요. 누구의 승인 없이 이전할 수 있고 누구의 감시 없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금을 고립되어 쌓아두기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금이 여러 나라, 여러 통화, 여러 자산군, 여러 보관 방식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산 보존 전략에 어떻게 맞는지 이해합니다. 금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영역에서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동안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반이죠. 핵심부가 보호된다는 걸 알기에 다른 곳에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궁극의 보험입니다. 금 보유의 심리적 측면도 대부분이 과소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천 년간 가치를 지켜온 진짜 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밤에 잠드는 방식이 바뀌고 시장 변동성에 반응하는 태도가 바뀌죠. 이 자신감이 부유한 금 보유자들로 하여금 다른 영역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내년이나 10년 뒤에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확실히 올 불가피한 통화 재편성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죠. 부자들을 나머지와 분리시키는 건 금의 화폐적 특성 이해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파악하는 점이에요. 인식 자체의 조작 말이죠. 일반 투자자들이 뉴스와 가격에 반응하는 동안 부자들은 금 시장이 지루하고 무관하고 구식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관리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이에요. 중앙은행과 정부는 수십 년간 대중이 금을 야만의 유물로, 애완돌로, 음모론자들의 투자로 보도록 조건화해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관들은 조용히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사적으로 하는 것 사이의 단절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금의 진정한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은 이 선전 캠페인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아요. 그들은 이해합니다. 금융 언론이
금을 무시하거나 경제학자들이 금 보유를 비웃을 때 이건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기득권층이 금 소유를 소수의 정보통 내부자 그룹에 집중시키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주류 금융 복합체가 금 보유를 더 많이 낙담시킬수록 게임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이 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합니다. 금은 거래할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정한 재산이 구축되는 기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이 약속과 디지털 환상을 쫓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인류 역사상 모든 제국보다, 모든 통화보다, 모든 금융 시스템보다 오래 살아남은 하나의 자산을 축적합니다. 질문은 금을 소유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깨달을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늦은 후에 깨달을 것인지가 질문이에요. 게임은 수세기 동안 조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금을 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처럼 진짜 화폐로 볼 것인가.